뭐 산업의 그 성장 곡선을 따라서 그려보면 각광받는 종목이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네네. 스마트폰의 혁명과 비견될 만큼 큰 규모의 다양한 산업군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저희는 추정컨대 초기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유의형 글로벌 운용본부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운용본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곳이죠? 네, 저희 글로벌 미래에셋 자산운용 글로벌 운용본부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현재 저희가 한 4조 원 규모의 공모펀드,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아실 수도 있는 G2 이노베이터 펀드라든지 그레이트 컨슈머 펀드, 글로벌 그로스 펀드 등이 저희가 주로 운영하는 펀드들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뭐 종목을 발굴한다든지 뭐 자산 배분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업무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ETF 준비하면서도 그랬는데 저희 ETF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이 사실은 원래 저희가 글로벌 펀드들을 운용하는 그 액션의 일환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 펀드들을 이제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30개 종목, G2 이노베이터 펀드 같은 경우는 15개 정도 내외의 종목으로 압축해서 혁신 성장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유영 팀장님 모시고 최근에 이 메타버스가 상당히 핫하잖아요. 네. 여기저기에서 또 메타버스 ETF도 출시하고 미래에셋 역시 최근에 관련 상품들을 출시를 했는데 뭐 그런 ETF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핵심 종목 그리고 메타버스를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사실 너무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정의하기 나름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좀 섹터 부분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메타버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기 앞서서 투자자분들께 꼭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물론 이제 새로운 용어로 새로운 성장 곡선을 그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광의의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셨을 때 이게 원래 없던 건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 싸이월드 네. 기억하시죠? 원조 메타버스죠. 사실. 네, 맞습니다. 최근에도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네네. 저희는 그 싸이월드의 가상세계 안에서 네. 미니미도 꾸미고 저희 방은 막 난장판이었지만 네네. 그 싸이월드 안에 그 미니룸은 깔끔하게 꾸며놓고 그렇죠. 뭐 전문용어로 현질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네,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도 사실은 메타버스의 일종이고요. 좀 더 나아가 보면 저희가 이제 3D 영화 아바타 영화도 2009년에 출시됐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영화도 사실 저희가 3D 안경을 끼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되게 불편했었잖아요. 근데 그 영화관을 나왔을 때 그 떨림이나 감동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사실은 저희가 그 시간 동안에는 영화를 보던 그 시간 동안에는 저희는 정말로 그 판도라 세상에 들어가서 나비족의 일원이 돼서 뛰어다녔던 거죠. 그것도 저는 어찌 보면 메타버스의 하나의 사례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김만중의 구운몽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맞아요. 예. 예, 이게 이제 뭐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달달 외웠던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스토리를 조금만 상기해 보시면 주인공 성진이 양소유라는 그 캐릭터로 네. 8개의 연애 시뮬레이션을 플레이하는 게임이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완전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최근에 이 메타버스 시장이 달라지는 성장 곡선을 만들어내는 점을 좀 포착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러한 메타버스의 새로운 성장 곡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뭐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계 플랫폼, IT 인프라 네. 이런 식으로 좀 크게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이다. 이거는 약간 좀 게임이나 뭐 그런 콘텐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오늘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네네. 저희 그 자사 채널에서는 네네. 제가 그거를 쓰고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진짜 혹시, 사용자 경험이네요. 네, 혹시
뭐 괜찮으시면 링크 하나 여기다 이렇게 네. 달아주셔도 좋을 저희가 것 뭐, 같은데.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VR 기기를 네.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VR 기기를 차고 이제 나와서 보여드렸던 그런 우리가 맞닿는 기기들, AR 기기들, XR 기기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디스플레이, 뭐 카메라 부품, 뭐 광학 장비들 그런 것들도 사용자 경험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고요. 지금은 이제 평면에 좀 머물러 있지만 컨텐츠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디즈니라든지 아니면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나 EA 같은 게임 업체들도 그러한 뭐 컨텐츠, IP 차원에서는 사용자 경험의 일종이다라고 네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인프라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광대한 개념인데 이 메타버스에서 인프라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IT 인프라는 사실 이거야말로 어떤 시점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의 백본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저희가 가상의 공간에서 아마도 클라우드가 되겠죠. 클라우드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간이라 한다면 네. 그것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뭐 서버라든지 네.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하이퍼스케일러라든지 거기 메모리라든지 뭐 기타 관련된 통신 장비들 이런 것들이 네. IT 인프라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좀 범위가 넓네요. 네, 그 중에서 정말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앞서서 그 사용자 경험, 또 생태계 플랫폼, 뭐 IT 인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섹터를 구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종목을 피킹하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 하나의 큰 산업이 태동을 하면 분명히 약간 초기에는 성장하는 그런 섹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런 게 인프라죠. 나중에는 또 뭐 컨텐츠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그 성장의 그런 중심이 좀 옮겨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산업 성장 사이클을 초기, 중기, 자, 말기로 나눠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 초기겠죠. 이때는 또 뭐 어떤 그런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게 성장 곡선이 좀 가팔라졌을 때, 그리고 성숙기로 들어갔을 때는 또 어떻게 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산업의 그 성장 곡선을 따라서 그려보면 당연히 그 산업의 초기와 중기 그리고 말기, 성숙기의 네네. 그 양태에 따라서 각광받는 종목이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네네. 아마도 만약 이 메타버스 혁명이 과거의 PC의 혁명 그리고 스마트폰의 혁명과 비견될 만큼 큰 규모의 다양한 산업군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저희는 추정컨대 초기에는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사용자 경험에서의 하드웨어 그리고 IT 인프라가 초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이후에 좀 놀이터가 잘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컨텐츠라든지 네. IP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성장 사이클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개별 종목을 피킹하는 데 있어서 네네. 조금은 그 의미를 좀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 틀에 맞춰서 뭐 초반에는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고 나중에는 컨텐츠 투자하고 이제 그거는 약간 좀 현실성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 같은 업체들은 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재밌게 하는 게임들, 그러니까 콘솔 게임이나 스팀의 그 PC 게임들의 수준에 비하면 네네. 로블록스 게임은 사실은 굉장히 조악한 그래픽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지금 현재 2억 명이 뛰어놀 수 있게 만든 건 사실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산업의 성장 곡선을 넘어서서 네. 그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이 소비자들한테 소구를 하고 있는 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산업이 이렇게 태어나는 초기 시장일지어도 그 안에서 콘텐츠로서 가능성이나 업사이드를 가져가는 종목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굉장히 초기에 업사이드가 보여질 수 있는 그 영역에 있는 하드웨어 기기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네네. 그것들이 개별 이슈들, 예를 들면 정말로 메이저한 그 플랫폼을 구성하는 업체들이 그 기술을 채용하는지 네네. 혹은 그 기계를 활용하는지 뭐 이러한 요인들,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그 주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큰 흐름의 그런 산업의 뭐 사이클보다는 네네. 그 안에 개별 기업 하나를 좀 더 촘촘하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간 메타버스가
기존에 사실 완전 없었던 개념이 새로 태어났다라기보다도 사실 기존 개념이 좀 더 발전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뭐 로블록스라든지 그런 뭐 메타버스 뭐 콘텐츠 내지는 게임 이런 쪽 원래 좀 잘 자리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굳이 이렇게 이분법 관점에서 본다라기보다도 지금 잘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피킹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브랜드죠.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ETF를 출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ETF 시장이 과거엔 좀 많이 작았잖아요. 특히나 뭐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근데 최근에 좀 다양한 그런 ETF 상품을 내놓으면서 막 성장하고 많이 이제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 국내 ETF는 그간에 패시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액티브 ETF를 출시를 하셨는데 이 액티브 ETF의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액티브 ETF가 국내에도 올해 초부터 많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 액티브 ETF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단어로 좀 짧게 요약을 드리면 액티브 ETF는 패시브 ETF와 다르게 그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편입 종목, 시점, 비중을 자유롭게 조절해서 알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 지수가 있잖아요. 패시브 ETF 같은 네네. 경우는. 그거를 패시브는 똑같이 복제하는 네. 그런 ETF라고 한다면 액티브는 참조를 하되 네. 이거보다는 그 플러스 수익률, 초과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약간 뭐 종목 구성을 달리하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비교지수, 참조지수로 사용하고 있는 게 INDXX라는 그 인덱스 전문 업체에서 네네. 이 메타버스 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 세계 글로벌 업체 한 50여 개를 한 2% 정도의 동일 가중으로 잘 분산해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거긴 동일 가중. 네, 거긴 동일 가중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안에서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도 다 훌륭하고 좋지만 네. 그 안에서 저희가 이 종목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좀 더 업사이드를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비중으로 가져간다든지 혹은 BM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밸런싱의 주기가 뭐 3개월, 6개월 혹은 뭐 종목 재구성이 1년에 한 번씩이라고 한다면 네네. 저희는 당장에 뭐 어제 있던 뉴스 혹은 뭐 오늘 있는 뉴스라고 했을 때 네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의 티시스가 변화한다. 그러면 당장에 오늘 편출을 하고 반대로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종목이 네. 저희가 포함하지 않았던 종목이 메타버스 시장에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그것을 업사이드를 향유할 수 있게끔 변화가 일어났다가 하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보인다 하면 저희는 그날 당장이라도 3%에서 5%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ETF 같은 경우에 연 1회, 뭐 네. 2회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 한다 이런 네. 뭐 규정이 있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네. 뭐 매일매일 뭐 특정 이슈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비중을 네, 늘리고 줄일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벤치마크는 그렇게 룰 네네. 베이스로 하시지만 네네. 저희의 액티브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좀 매일매일 리밸런싱이나 혹은 액션을 할 수 있다. 그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